김명희가 가품입니다라고 말한 순간 박태호는 이겼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한마디는 박태호를 빠져나올 수 없는 기로 속에 가두는 덫이었는데요. 기자회견장에 쏟아진 플래시와 질문 속에서 김명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놀이개의 보석은 진품이 아닌 가품입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김명희는 자기 이름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 보석감정사로서 쌓아온 신뢰, 보석감정사로 살아남기 위해 견뎌온 세월, 박태호 옆에서 아델그룹 안에 자리 잡기까지 버텨온 자존심까지 전부 그 한 문장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명희는 일부러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태호가 원한 건 조용한 감정서 한 장이었습니다. 김명의 이름으로 진품을 가품이라고 둔갑시키고 뒤에서 정치인 소장자의 문화재 지정 문제를 조용히 덮고 아델 갤러리와 박태호는 손을 씻는 구조였죠. 그런데 김명희는 그 조용한 서류를 공개 기자회견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굴복이 아니라 박태호가 짜놓은 은밀한 조작을 공개 기록 위에 올려놓는 선택이었습니다. 박태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김명희의 얼굴을 봤습니다. 김명희는 기자들 앞에서 차분했고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위험해 보였는데요. 박태호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김명희가 정말 자신의 뜻대로 움직인 거라면 저렇게까지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흔들리거나 적어도 눈빛이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김명희의 눈은 이상할 만큼 맑았습니다. 박태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김명희가 감정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 자기와 박태호를 동시에 무대 위로 끌어올린 것일 수도 있다는 걸요. 기자들이 가품이라는 근거가 확실하냐? 문화재 지정 심의는 어떻게 되느냐? 해외 감정 기록과는 일치하느냐고 묻기 시작하자 박태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 질문들은 박태호가 제일 피하고 싶었던 질문들이었거든요. 김명희는 기자들 질문에 바로 모든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감정 근거 일부만 말했습니다. 현재 공개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보석은 전시 제출 자료와 감정 대상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물건을 진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가품 판정을 유지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진짜를 가짜라고 확정하는 게 아니라 제출 자료와 감정 대상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말한 겁니다. 기자들은 더 집요해졌고 박태호는 그 차이를 들었습니다. 김명희가 가품이라는 단어를 던지면서도 동시에 조작의 여지를 남기는 문장으로 빠져나갈 길을 만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빠져나갈 길은 김명희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훗날 원본 자료가 나오면 박태호가 무엇을 시켰는지까지 역으로 드러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정윤정은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김명희가 기자회견을 강행하기 전 정윤정에게 맡긴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현장에 서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해외감정기관에서 받은 원본 감정 기록과 박태호 측이 건넨 조작 감정서 초안을 분리해서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김명희는 전날 밤 정윤정에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자료는 나를 살리는 자료가 아니야. 박태호를 같이 끌어내리는 자료야. 정윤정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김명희가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 명예가 망가질 가능성까지 계산해 넣고 박태호를 묶으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 독한 각오였습니다. 정윤정은 기자회견 시작 전 이미 해외 감정 원본 사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거기엔 놀이개에 사용된 보석들이 과거 해외 기관에서 왕실 유래 진품으로 분류되었다는 기록, 감정 비용을 지불한 계좌 정보,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델 갤러리 전시 준비비와 겹치는 날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자료 하나만으로 박태호를 바로 무너뜨릴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박태호가 김명희에게 진짜를 가짜로 만들라고 지시한 흐름을 의심하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감정서 초안이었습니다.
박태호 쪽에서 미리 만들어둔 문서에는 김명희의 이름과 자격, AD 감정원 소속 국제보석 감정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 서명란만 비어 있었죠. 김명희는 그 서명란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자회견을 열어버린 겁니다. 박태호가 조용히 덮으려던 서류가 세상 앞에서 질문받는 사건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오정란은 기자회견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오정란은 김명희가 박태호 뜻대로 가품이라고 발표했다는 사실만 보면 분명 조롱하고 싶었습니다. 저 고고한 척하던 김명희도 결국 박태호 밑에서 더러운 일 하는구나라고 비웃고 싶었죠. 그런데 김명의 표정이 너무 달랐습니다. 패배한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정란은 박태호를 오래 봐온 사람이고 박태호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누구보다 잘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오정란은 가장 먼저 알아챕니다. 김명희가 감정서를 몰래 써준 게 아니라 기자들을 불러 이 일을 공식 사건으로 키웠다는 건 박태호에게도 위험하다는 걸요. 오정란은 박태호 옆에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저거 이긴 거 아니야. 김명희가 당신 손까지 같이 묶은 거야. 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오정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아델그룹 내부는 뒤집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김명희가 가품 판정을 내렸고 문화재 지정 논란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치인 소장자 쪽도 당장은 숨을 돌렸고 박태호도 표면적으로는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아델 갤러리 전시품 가품 논란, 국제보석 감정사 김명혜, 문화재금 놀이개 가품 판정, 해외 감정 기록과 국내 발표 불일치 가능성 같은 문장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가 원했던 건 조용한 처리였지만 결과는 공개 논란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죠. 이제 누군가 해외 감정기관을 다시 확인하기만 하면 이 사건은 김명혜 개인의 오판이 아니라 아델 갤러리와 박태호 주변의 조작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민주는 기사를 보자마자 김명희를 찾아갔습니다. 박민주는 어머니가 정말로 진품을 가품이라고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박민준에게 김명희는 늘 버티는 사람이었지만 이번 선택은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박민준은 김명희 앞에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정말 아버지가 시킨 일입니까? 김명희는 잠깐 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박민준의 눈에는 분노보다 걱정이 더 깊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김명희는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렸는데요.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민준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박민준은 답답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왜 자꾸 저만 모르게 하세요? 김명희는 그 말에 낮게 대답했습니다. 알면 너도 선택해야 하니까. 그리고 난 아직 내가 그 선택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 말은 박민준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박민준은 이미 최윤아와의 결혼 문제, 클로이를 향한 감정, 박태호에 대한 불신으로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김명희까지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명혜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김명희는 박민준을 지키기 위해 더러운 판에 들어섰고 동시에 박민준이 언젠가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자신까지 원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명희는 박민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품 발표를 한 건 굴복이 아니라 박태호가 던진 덫을 공개 기록으로 바꿔놓기 위한 이중 장치였다는 걸요. 아직은 박민준이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자신조차 끝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클로이는 김명의 기자회견을 보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김명희가 박태호에게 굴복한 건가 싶었지만 발표 문장을 되짚어보자 달랐습니다. 진품이 아닌 가품입니다라는 말 뒤에 이어진 설명은 너무 계산되어 있었죠. 김명희는 감정사로서 자신을 완전히 파괴할 문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출자료 불일치, 감정 대상의 진위 확인 불가, 공개 가능한 자료라는 표현으로 훗날 뒤집을 여지를 남겼습니다. 클로이는 곧바로 제임스 리에게 연락했습니다. 해외 감정 기관 쪽 다시 확인해 주세요. 김명의 사장이 뭔가 숨겨둔 게 있어요. 제임스 리는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윤정이 기자회견 전후로 이상하게 움직였고 김명희가 클로이에게 바이오 부문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도 마치 자신이 위험해질 걸 알고 한 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제임스 리는 해외 감정 기관을 추적하며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잡습니다. 놀이개에 쓰인 보석은 과거 이미 진품으로 감정된 바 있었고 그 감정 의뢰인은 정치인 소장자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의뢰 비용은 제3의 법인 계좌에서 나갔고 그 법인은 오래전 테미바이오 인수 직전에도 의심스러운 자금 이동을 보인 곳이었습니다. 제임스 리는 그 자료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석 사건은 단순한 문화재 지정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갤러리, 정치권, 테미바이오, 그리고 박태호의 자금 흐름이 한 줄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리는 클로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주야, 김명의 사장이 일부러 이를 키운 것 같아. 이건 보석 하나 문제가 아니야. 클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답했습니다. 그럼 박태호가 더 조급해지겠네요. 최윤아는 이 흐름을 아주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박태호의 자백 녹음을 쥔 자신은 이미 박태호에게 위험한 존재였고 이제 김명희의 기자회견으로 박태호가 또 다른 방향에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윤아는 이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빠르게 따졌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박태호가 흔들릴수록 자기 손에 든 녹음의 값은 올라간다는 거였죠. 최윤아는 복귀 후 처음으로 여유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는 안정에서 온 게 아니라 협박의 효용을 확인한 사람의 불안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최윤아는 거울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아. 김명희가 갤러리를 흔들면 나는 박태호 목을 더 세게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최윤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명희가 만든 공개 기록의 끝이 결국 최윤아가 쥔 녹음까지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걸요. 최윤아가 박태호를 협박하는 무기라고 믿는 녹음은 언젠가 최윤아 자신이 박태호와 한 배를 탔다는 증거로도 쓰일 수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기자회견 이후 클로이와 김명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박현주는 늘 장난스럽게 굴지만 판이 바뀌는 순간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김명희가 가품 발표를 한 뒤에도 클로이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 감정기관을 뒤지려 한다는 걸 보며 박현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둘 다 그냥 움직인 게 아니네. 박현주는 클로이를 따로 붙잡고 물었습니다. 김명의 사장이 진짜 박태호 편에 선 거라고 생각해요? 클로이는 잠깐 박현준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면 편하겠죠. 박현준은 그 대답에 피식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클로이는 이미 김명희가 숨긴 의도를 읽고 있었고 그 말은 곧 클로이 역시 그 판 안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현준은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클로이를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는 이 여자를 지킬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지 모른다고요. 오정란은 결국 김명희를 직접 찾아갑니다. 오정란은 김명희가 가품 발표를 했다는 사실을 비웃으려 했지만 막상 김명희 앞에 서자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너 진짜 박태호 뜻대로 한 거야. 김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오정란은 눈을 가늘게 뜨고 김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겠지. 두 여자는 서로를 미워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수를 읽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정란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기자들을 부른 건 실수야. 박태호는 공개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더 잔인해져. 김명희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평생 뒤에서만 움직이셨어요? 그 말에 오정란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명희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뒤에서만 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어느 판 위에 서 있는지는 세상에 남겨야죠. 오정란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김명희를 진짜 위험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김명희는 박태호를 이기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자기까지 같이 태울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박태호는 뒤늦게 김명희의 이중장치를 확실히 알아차립니다. 강 실장이 해외 감정 기관 쪽 문의가 늘었다고 보고하고 기자들 사이에서 해외 원본 감정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말까지 전하자 박태호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박태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분노할 때보다 더 위험한 얼굴이었죠. 명희가 내 손을 묶었군. 강 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리할까요? 박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안 돼. 지금 건드리면 내가 시킨 일이었다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박태호는 처음으로 김명희가 만든 구조의 불편함을 체감했습니다. 김명희를 자르자니 감정 조작의 꼬리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고 김명희를 놔두자니 계속 자료를 파고들 겁니다. 박태호가 김명희를 올가매려고 던진 감정서가 오히려 박태호 자신의 발목까지 묶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김명희는 혼자 남아 정윤정이 확보한 원본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품 감정 기록, 조작 초안, 기자회견 영상, 박태호 지시 정황, 그리고 제임스 리가 곧 가져올 해외 자금 흐름까지. 아직 완성된 퍼즐은 아니었지만 이제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보석은 가품이 아니라 진품이었고 김명희의 가품 발표는 거짓이 아니라 거짓을 드러내기 위한 기록 장치였습니다. 김명희는 스스로의 이름이 흠집 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박태호가 김명희를 시험하려 던진 더러운 판이 이제 박태호 자신을 시험하는 판으로 바뀌었다는 것. 김명희는 창밖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인만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저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가에는 아주 희미한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 명예를 미끼로 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김명희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기자회견은 열렸고 기사들은 나갔고 해외 감정 원본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클로이와 제임스 리도 이 흐름에 들어왔습니다. 최윤아는 자기 카드값이 올라간다고 믿고 있었고 오정란은 박태호가 김명희에게 물렸다는 걸 눈치챘고 박민주는 점점 진실의 바깥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같은 늪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늪의 중심에는 박태호가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김명희를 굴복시키려 했지만 김명희는 굴복한 척하며 박태호를 공개 기록에 묶어두었습니다. 박태호는 조용히 덮고 싶어 했지만 김명희는 세상 앞에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 보석은 왜 가품이 되어야 했는지, 누가 진품을 가품으로 만들려 했는지, 그리고 그 보석은 왜 테미바이오 인수 시기와 같은 자금 흐름 위에 놓여 있었는지.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질문이 생긴 순간부터 박태호의 비밀은 이미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김명희의 가품 발표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박태호를 향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반격이었습니다.